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심리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달 심리학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사회적 발달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발달에서는 에릭슨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릭슨은 심리사회성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학자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에릭슨이 만들었던 그 이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론을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이론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릭슨 이론은요,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인 그런 발달에 근거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좀 수정시키고 거기서 발전을 시킨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그대로 고수는 하고 있는데 유아기부터의 발달에서 프로이트는 사실 정신분석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리비도,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초점에 두고서 성적 에너지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에릭슨은 거기에 리비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접촉, 어떤 사회성의 발달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에릭슨의 이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이론은요,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8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심리사회성 이론인데요. 각 단계마다 개인이 위기를 맞이하고 대개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도 하고 다시 발달을 해 나가지만 부적응이나 부정적 방향으로 발달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으로 됐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어떤 경우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이론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생애적인 그런 발달을 주장하면서 어떤 그 발달해가는 개체와 그 의미 있는 타자, 예를 들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타자라는 건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생에서 발달을 하면서 의미 있는 타자가 나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가 그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달 단계별로 내가 이 발달 단계에서 예를 들면 내가 그 학령기 때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서 오는 그 상처의 근원은 의미 있는 타자에게서 느껴지는 거절감에서부터 비롯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뭔가를 하면 되게 잘하는 아이지만 뭔가 하나 배우고 습득을 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날은 엄마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날이었는데 아이를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아이가 빨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계속 같은 거를 몇 번 설명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처럼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좋아하고 많이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엄마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타자인 엄마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거절감, 그다음에 좌절감 이런 것들을 겪으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성인기 그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격은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위기 극복의 어떤 양상에 따라서 성격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이론이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단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감과 불신감이에요. 이때는 0세부터 만 1세까지 영악인데요. 이 시기에는 무능력한 존재로 부모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이잖아요. 그냥 부모가 전적으로 잘 케어를 해줘야지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가깝게 양육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분이
얼마나 보살핌을 잘 해주냐, 케어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뭔가 조금 예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양육자가 못 맞춰준다. 그럴 경우에는 또 아이가 좌절을 하게 되기도 하죠. 표현을 못하지만 아이는 굉장히 계속해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차곡차곡 형성되어 가고 쌓여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시기에 신뢰감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면 이제 오늘 그 1단계의 제목이 신뢰감 대 불신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면 불신감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안정감을 느낄 수 없구나. 나는 편안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아이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단계예요.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예요. 이때는 이제 유아기로 접어들죠. 3살까지니까 이 시기에는 뭔가 신체 운동, 뭐 신체 발달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굉장히 발달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잡거나 아기 때는 좀 기어다니면서 계속 빨거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높은 데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서 뭘 자꾸 던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별로 그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다, 아니면은 너무 좀 장난꾸러기처럼 많이 장난을 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굉장히 많이 아이의 행동을 많이 제어를 한다든지 과잉으로 너무 보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수치심이나 회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해야 될 때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난 이거 계속 안 했었으니까 안 할래, 예를 들면 이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고, 뭔가를 하나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도조차 잘 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뭐든지 자기가 다 자기 손으로 해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성을 잘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자가. 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수치심이나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3살부터 6살,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시기가 되겠죠. 이 3단계에서는요,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3살에서 6살 사이 되는 아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도 낯선 사람들이랑도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자주자주 보는 이웃이라면 이웃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대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맨날 보는 그 아파트 주민이나 이웃이나 아니면은 그 아파트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 어르신들이랑 인사를 계속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인사를 하면서 가족 말고도 내가 이렇게 이웃들과 인사를 하고 지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 학령 전기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굉장히 노는 것들을 이제 막 찾아다니게 돼요. 또래 아이들을 굉장히 찾게 되고 또래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요 시기 아이들은. 그리고 언어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점점 클수록 어른처럼 하죠. 그리고 요때는 이제 내가 많은 것들을 안다라고 점점 느끼기 때문에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을 자꾸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상적인 놀이라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그런 놀이. 우주에 가면 이렇겠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면 이렇겠네, 기분이 이렇겠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놀이처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이, 얘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 명확하게 모르더라도 자기들끼리 상상 안 해서 같이 노는 거죠. 그리고 대답해주기 어려운 질문들을 합니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왜 이거야? 왜 이름이 이거야? 그쵸?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자, 이렇게 어른들이 대답해주기 어려운 질문들을 이것저것 보는 것마다 다 궁금하기 때문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 위험한 장난도 많이 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일도 많이 저지르게 되고 어른들이 좀 귀찮아지기도 하죠.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귀찮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이 또래 관계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 주도성을 못 갖게 되면 이거 하지 마, 위험해. 아, 그런 거 왜 물어봐? 물어보지 마. 예를 들면 계속 이런 답변을 주 양육자가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아이와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떨까요? 주도성을 갖게 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면 주도성의 반대편에 있는 그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아, 내가 말 잘못해서 엄마가 화가 났나 보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아빠가 화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때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아이들은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면서도 이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을 금방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아,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예를 들면 이런 죄책감을 계속해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격 형성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4단계예요. 근면성과 열등감. 이때는 학령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6세에서 12세 사이인데요. 이제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뭐 학교 가면은 뭐 유치원 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규칙도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학교 준비물도 잘 챙겨가야 하고, 학교 안에서 이제 친구들, 선생님에게 지켜야 될 어떤 매너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규칙을 준수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 학교라는 그런 그 조직 안에서, 그죠? 그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갔을 때 나쁜 성적을 받게 될 때, 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면성의 결과로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때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근면성을 발휘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구나.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타인에 의해서 선생님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친구들과 나를 봤을 때 비교를 하기도 하죠. 자기 능력이나 성취에서 아, 나는 쟤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떨어져. 예를 들면 이거는 다른 애보다 잘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잘하고 싶은 거, 동경이 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친구들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열등감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에게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잘 마련해주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단계입니다. 5단계는요, 딱 청소년 시기네요. 그죠? 12세부터 18살 때까지니까 자아정체감과 역할 혼란의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을 이제 뭐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동에서 몸은 성인처럼 됐는데 아직 마음은 성숙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성징의 생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몸이 계속 변하는 것도 사실은 뭐 아주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몸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뭐 좋기도 하지만 또 꼭 불안함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춘기에 도달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내 삶에서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자신의 가치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 과정 중에도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12세에서 18살까지 되는 이 청소년기 시기의 아이들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간다. 그 주요 갈등이 자아정체성,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목표. 나는 삶의 목표가 없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질문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실 대학생들도 대답하기 금방 대답이 탁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물며 청소년들은 어떻겠어요? 고민들은 되게 많고 생각은 많은데 사실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자꾸 기복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명확히 해 나가는 가운데 이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이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 시기에 있는 그 주 양육자 분들은 아, 우리 아이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잘 자아정체감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뭐 필요한 경험들을 자꾸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나의 삶의 목표는 어떤 걸로 정해야 될지 방향이라도 정할 수 있게 잘 환경 마련을 해주고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런 자아정체감을 잘 요 시기에 형성하지 못하면은요, 여러 가지 뭐 내가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다르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가 또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선생님과 그다음에 부모님이 잘 소통을 한다든지 뭐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정보가 있다면 또 공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일관성 있는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이 되지 못하면 역할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어떡하지? 역할 혼란이 요 청소년기 시기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청년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성인기 때도 한동안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자아정체감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학교 생활 또는 요때 요 시기의 발달 단계에서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6단계입니다. 친밀감과 고립감이에요. 자, 요때는요. 딱 성인이네요. 성인. 그죠? 35살 때까지니까.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서 35살 때까지니까 자아정체감이 전 단계에서 잘 형성되면 성인 초기에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자, 6단계의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친밀감이에요. 자, 성인기에 접어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요즘에는 뭐 물론 결혼의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많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관계 맺음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단계에서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이 되지 못했다 하면은 자, 타인과 친밀감을 맺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정체감도 잘 찾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아직 혼란해서 아직 막 마음속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안정적인 상태에서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에 집중하면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발달 단계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기에는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막 만들어지죠. 그래서 친밀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청소년 시기나 뭐 이렇게 지내면서는 뭐 사람 따라 성격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자기중심적인 그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로 접어들면 이제는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또 이해하고 사고하고 뭔가 소통할 때도 감정이입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친밀감이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은요, 친구, 그다음에 애인, 배우자 등과 뭐 관계를 맺더라도 그 관계 유지가 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회적인 그 관계 맺음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 생활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또래 관계도 힘들었는데 또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갔는데 직장 안에서도 또 관계가 어렵고 뭔가 이성을 만났는데 이성과의 관계도 유지가 길게 되지 않고 또는 결혼까지 골인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길게 못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혼자 하는 활동들을 많이 찾게 되고 저는 원래 좀 그래요. 저는 원래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혼자 해야 되는 것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냥 나는 혼자 해야지 뭐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거기서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그냥 고립감,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접어들기 시작하면 벗어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우울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부분들과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성인기 접어들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7단계예요. 이때는 성인 중기죠. 35살부터 60세까지, 60세 전까지니까. 첫 번째 단어가 생산성. 그 다음에 생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침체성. 자,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구, 헌신의 마음이 있는 그런 발달 단계입니다. 뭐냐면 이때는 사실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본격적으로 아주 많이 하는 시기가 되죠. 35살 이후에는 보통. 그런데 생산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도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낳고 하면서 또 후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어떤 생산성뿐만이 아니고 내 후손 또 자녀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성도 높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사실 생산성 부분에서 뭔가 욕구 충족이 되는데 이제 점점 뭐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결혼의 시기들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산성 부분에서 나는 경제적인 부분만으로 생산성이 충족이 돼도 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의 욕구가 조금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서 생산성 부분에서 조금 욕구 충족이 좀 덜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발달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교육, 복지 등의 미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변, 내가 좀 케어해야 될 사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람, 이런 나와 가까운 이런 존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자신. 난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면 돼. 나는 내 즐거운 거 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밤에 막 야식을 시켜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데 오늘 힘들었던 스트레스들이 다 날아가는데 먹고 나면 후회되고 또 막 속도 안 좋아지고 다음날 또 막 부어있고 이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변을 보고 조금 더 생산성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하면서 이런 욕구들을 좀 균형적으로 잘 채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생산성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침체성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요, 8단계입니다. 노년기인데요, 60세 이후에. 자, 60세 이후 노년기 때는 자아 통합, 절망, 청소년 시기 때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제 노년기 때, 마지막 8단계 때는요, 자아 통합을 이루어야 돼요. 자아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왔다 할 때 나 60세라고 치면 나 60평생을 돌아봤을 때 나 그래도 꽤 괜찮게 잘 살았어. 내가 젊을 때 실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뭐 잘못한 부분도 있었었고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뭐 당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괜찮았어 나름대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았을 때도 있었어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모두 다 긍정적인 내 삶을 바라봤는데 긍정적인 부분 100% 만족하는 부분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수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자아통합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이 모두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년기 때 자아통합이 안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그때 좀만 잘했으면.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이 되지 않고 후회감이 계속 남아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자아통합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통합이 잘 안 되시는 그 노년기 분들을 보면요, 만나보면 굉장히 우울감이 많거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래
또래 노인들에 비해서 노화도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 기능도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빨리 청각이 뭐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몸 어디가 뭐 관절이 빨리 안 좋아져서 바깥에 자주 다니지 못해서 사람들과 더 사회적인 관계 유지를 못해서 더 소외가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통합을 잘 하는 노년기를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엔 또 노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아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는 계속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많이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타인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피해를 당했어, 또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수용하고 자아통합을 할 때 내 삶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이론에서 프로이트라는 되게 중요한 학자가 있어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그 5단계가 있어요. 리비도라는 성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이 5단계를 나눴는데요. 프로이트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그래서 프로이트의 5가지 단계는 꼭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자만 따가지고 구항남잠생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구항남잠생 이렇게 5단계가 있고요. 비슷한 연령대로 해서 에릭슨은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프로이트가 얘기한 5단계는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분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성인기 3단계가 더 들어가면서 에릭슨은 8단계가 됐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영아기 때, 구강기 때는 이제 에릭슨이 얘기한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되고, 신뢰감이 생기지 않으면 불신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얘기한 학문기 때는 에릭슨은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이 자율성이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수치심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프로이트가 얘기한 남근기 때, 3에서 6세 때는 에릭슨은 이때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 이때는 주도성이다. 자기가 무조건 자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다 하고 싶어 하니까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주도성을 못 갖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얘기한 잠재기 때는 에릭슨은 근면성, 그쵸? 이게 학령기잖아요. 학교 다니는 시기에. 그래서 뭔가 근면성을 발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또 이렇게 될 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요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들이 안 될 때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프로이트의 생식기 5번째 단계는 청소년 시기인데요. 12살에서 18살. 자, 이때는 에릭슨은 자아정체감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아정체감 형성 안 되면 역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럼 다음 단계로 발달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성인기에 접어들 때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쭉 계속 생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에릭슨은 성인 시기에는 친밀감, 그죠?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 단계는 생산성이 중요하고, 마지막 노년기 때는 자아통합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정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말이 생각나시나요? 뭐 감정 이런 거 생각나시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서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 또는 표정, 행동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은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얼굴 표정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서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서 표현은요, 출생할 때부터 되게 어린 아기들한테요, 태어난 지 6개월 이내로 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른 맛들을 보게 하는 실험을 해보았더니 얼굴 표정이 반응이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기들도 맛을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뭐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감정에 대한 선천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인간은. 그래서 이걸 1차적인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후 4주, 한 달밖에 안 된
애기들한테 이제 잘 관찰을 해봤더니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미소를 보인다든지, 미소를 보이는데 방긋방긋 웃는데 이게 뭐 알고 웃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자극이 올 때는 아기들도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생후 2개월 이후가 되면은 사회적인 미소를 지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웃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사회적인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회적인 미소를 2개월 때부터 보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생후 이제 1년이 되기 전까지 보면 이제 이때 낯가림 현상이 절정에 접어들죠. 그쵸? 낯가림 현상을 보인다는 거는 애착이 안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잘 돼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그 중요한 사람이 왜 없이 다른 사람이 왔지? 할 때 아이들이 막 낯가림하고 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4개월에서 18개월. 이때는 분리불안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 2살 정도 되기 전에 그때 시기가 되면 거의 다 사라져요. 분리불안 현상은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양육자가 떨어질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쵸? 막 울거나 이런 증상 보이는 거. 자, 그 다음 18개월. 이제 18개월에 접어들면서 영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나는 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아기 때는 이게 막 동일시되는데 이때는 이제 다른 개체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수치스럽고, 그다음에 누가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이나 물건을 가졌을 때는 부럽고, 그다음에 뭔가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훈육이나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는 좀 잘못했구나. 예를 들면 이런 죄책감도 느끼고, 내가 뭔가를 잘 해냈을 때는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정서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들을 2차적인 정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정서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타인의 정서 표현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능력은요, 벌써 8개월, 10개월 정도 되면 이제 막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리고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참조를 해요. 사회적인 참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영화의 시각 벼랑 실험인데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아는 타인의 긍정적 정서 이해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부정적 정서 이해는 서툴다. 3, 4세경에 그 아이 때는 긍정적인 정서는 잘 이해를 해요. 막 기분 좋고 그다음에 신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는데 뭔가 되게 힘들고 슬프고 기운이 없고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슬퍼?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서만큼 이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 4세경 단순한 정서를 불러오는 원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왜 이런지,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세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정서를 유발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리고 5세에서 7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의 시기가 되면 자아 개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규칙을 지키면 기분이 좋고 규칙을 잘 못 지키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한다고 해요. 자, 정서 조절을 한번 볼게요. 자, 생후 12개월 된 영아는 이제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막 몸을 흔들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아예 딴짓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나름의 방법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18개월이 되면은 슬픔이나 분노에 대해서 막 슬프고 되게 화가 났을 때 막 소리를 하고 질렀는데 화나도 그렇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가 조금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자기의 감정을 조금은 숨길 수 있게 돼요. 자, 20개월 영아는요, 넘어졌을 때 엄마가 함께 있을 때는 우는데 엄마는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2세부터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이제 증가가 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살,
2살부터 5살 사이 이런 아이들은 부모한테 떼쓰거나 반항하는 부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씩 통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3살, 4살 아이들은요, 막 굉장히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막 큰 소리, 뭐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집에 우리가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윙하고 돌아다니면 그 소리를 되게 싫어하는, 청각에 민감한 아이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귀를 막 막고 꺼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눈이나 귀를 막으면서 본인이 듣기 싫거나 보기 싫은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을 하는 거. 그다음에 3살이 되면 자기 감정을 더 잘 숨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 조절이 가능하게 되니까 좀 힘든 것도, 그다음에 화나는 것도 약간은 숨길 수가 있어요. 성인이 감정 다루는 거를 관찰하면서 아, 엄마가 이렇게 하는구나, 아빠가 화났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면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나한테 의미 있는 타자, 주양육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성인이 감정 다루는 것을 관찰하면서 정서 조절에 대한 전략을 본인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착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릭슨은요, 아동기 동안에 그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고 효과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 이렇게 어렸을 때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바로 애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착이라는 거는 아이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어떤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애착 형성이 잘 됐다 하면은 옆에만 있어도 또는 엄마가 잠깐 없어도 아이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영아는요, 유아기 때 자신감, 호기심,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고요. 아동기 때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잘 시도하고 또 해결도 잘하고, 또 좌절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것도 훨씬 더 적고요. 그래서 안정된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애착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학자는 볼비예요. 볼비는요, 애착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자, 애착 형성을 종의 보존과 생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능적 반응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가 막 울거나 매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생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이가 그 순간 필요할 때, 그죠? 뭐 배가 고플 때, 아니면은 뭐 응가했을 때 이렇게 막 울고 보채는 게 자기가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유발 자극이다 라고 볼비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러한 아기의 유발 자극에 반응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행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애착 형성 과정에서 영아가 단순히 그냥 보살핌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보살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유발 자극을 주는 거다. 이렇게 능동적인 존재로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착은 한 사람만 잘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겠죠. 상호작용이 잘 되어야지 애착 형성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애착 발달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들인데요, 쭉 많아요.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 그런 이론들이 이런 이제 애착 발달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주 양육자가 아이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구강기 때는 아이가 뭘 빨아먹거나 뭐 이렇게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엄마 젖을 빨아먹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때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애착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학습 이론에서는 애착은 학습의 결과다.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면 애착도 좋아진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 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가 애착 행동이다. 그래서 인지발달 자체가 인지발달 이론에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의 결과가 애착 행동이다 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이론에서는요, 애착이라는 것은 종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적응적인 행동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볼비가 애착이론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볼비 애착이론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무분별적 사회적 반응 단계라고 해서 아이가 뭐 눈도 잘 아직 보이지 않고 너무 아기라서 발달이 되지 않아서 후각과 청각으로만 사람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신호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 이것으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를 우리가 무분별적 사회적 반응 단계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1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요, 분별적인, 1단계는 무분별적 사회적 반응 단계였고 2단계는 분별적인 사회적 반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3개월에서 이제 거의 7개월 사이 생후 그 정도 되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주로 양육해주는 주 양육자와 다른 사람을 조금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숙한 양육자와 타인에게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양육자가 자기가 웃으면, 아기가 웃으면 또는 아이가 뭐가 불편해서 울면 그 주 양육자가 반응해 줄 거라는 걸 아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자, 3단계는 거의 이제 2~3살 정도 될 때까지의 단계를 3단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애착 대상의 근접성 유지 단계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어요. 영아는 주 양육자에 대한 어떤 애착 행동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한 대상, 예를 들면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한테 낯가림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한 2살, 늦으면 3살 정도까지 되면 거의 다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애착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되게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진 잘 보이시나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철사로 돼 있어요. 철사. 차가운 철사로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헝겊 인형이에요. 따뜻한 천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2개의 원숭이를 놓고 아기 원숭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 원숭이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철사 원숭이가 우유를 줘요. 아기 원숭이니까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하는데 철사 원숭이가 우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헝겊으로 된, 따뜻한 천으로 된 그 원숭이는 우유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유를 먹을 시간이 되면 이 실험을 했더니 원숭이가 어디에 많이 머무를까? 지금 보면, 사진에 보면 어디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나요? 그쵸? 따뜻한 그 헝겊 원숭이 인형한테 그 밑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쵸? 누워 있잖아요. 자, 자기가 뭘 먹어야 될 때만 딱 가서 철사 원숭이가 줄 때 얼른 뛰어가서 그것만 먹고 얼른 내려와 가지고 헝겊 원숭이한테 가서 있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에 대해서 원숭이도 훨씬 더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더 좋아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무엇이냐 하면 원숭이가 되게 무서워하는 어떤 로봇 인형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기 원숭이니까 되게 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숭이가 무서워하는 로봇 인형을 원숭이한테 갑자기 이렇게 확 들이대는 거예요. 원숭이가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그 반응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 실험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어디를 가는지 봤더니 그 자기가 싫어하는 그 로봇 인형이 갑자기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눈앞에 갑자기 확 나타났을 때 너무 무섭잖아요. 막 뛰어가서 헝겊 인형한테 탁 안기더래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자기가 어떤 애착의 대상이 있으면 부드럽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런 진짜 살아있는 원숭이가 아니지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착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애착 이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연구를 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은 이게 모성 박탈 연구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육원에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이건 실험이라기보다는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잘 제공을 해줬어요.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잘 주고, 그 다음에 뭐 응가나 이런 걸 했을 때 잘 갈아주고,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그것들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런 곳에서는 자주 안아주거나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돌봄이 없고 그런 따뜻한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점점 아이들이 이렇게 뭐 개월 수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아기도 자꾸 손 모양을 이상하게 하면서 손을 계속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상한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의식주가 다 제공이 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스피츠라는 사람이 또 연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샤퍼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애착 발달 단계를 이제 4단계로 해서 볼비가 얘기했던 거랑 약간 다르게 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인스워스가 얘기한 그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애착 유형이요. 안정애착은 보통 이제 65% 정도의 아동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편안하게 잘 놀고, 엄마가 떠나면 조금 불안하긴 한데 막 크게 울거나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엄마가 돌아오면 또 막 가서 엄마를 반기는 그런 유형. 이것이 이제 보통 안정애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불안정 회피애착은 엄마한테 무관심해요. 그래서 엄마가 떠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엄마가 와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20% 정도의 아동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그리고 불안정 저항애착이라고, 이거는 엄마가 있어도 못 채고 떠나면은 또 막 굉장히 극심한 불안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인데요. 엄마가 돌아오면 막 화내요. 그리고 10%에서 15% 정도의 아동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 혼란애착, 요거는 거의 진짜 많지 않아요. 거의 잘 없는데, 애착 형성이 매우 불안정하고 회피랑 저항 어느 쪽에서도 속하기 어려워요. 회피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고, 엄마가 떠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돌아오면 또 피하고 싶어 해요. 돌아와도 막 반기거나 어떻게 하지 않고, 돌아와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싫은데 엄마가 오면 또 피하고 싶은, 그래서 이런 애착 유형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이것들이 잘 발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2단계를 거쳐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생활도 하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불안정 혼란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 친해졌어. 이 사람이랑 나랑만 친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너무 싫어요. 불안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나를 신경 써서 이렇게 나한테 와주거나 나한테 또 많이 배려를 해주는데, 그것도 또 자꾸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잘 해줘도 별로 이렇게 저쪽에서는 한 발 다가와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지속이 안 되거나 관계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도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자, 이번에는 도덕성의 개념을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덕성, 여러분들 그냥 뭐 단어만 들어도 아실 텐데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선과 악의 구별, 그다음 이거는 법이나 사회적인 규범이나 제도를 넘어선, 그죠? 도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규칙이나 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뭐 우리만의 도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을 어떤 개인의 사고나 행동 그리고 정서에 적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설명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성 발달은요,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인지적 요소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도덕적 사고, 도덕적 행동, 도덕적 정서 발달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도덕성이 잘 발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 발달 이론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자, 여러분 피아제 생각나시나요? 피아제가 있고 그다음에 콜버그라는 학자가 있어요. 콜버그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콜버그는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발달에 대해서 도덕적 발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피아제보다 더 넓은 연령대, 다 포괄해서 성인기까지 도덕성 발달에 대한 단계를 언급을 했어요. 자, 하인즈의 딜레마라는 이제 예시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여자가 희귀암에 걸려서 꼭 그 약을 써야만 암이 낫는데요. 그런데 이 약을 파는 약사가 10배 가격으로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 걸린 여자의 남편은 부인을 빨리 낫게 해야 되니까 그 약을 사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돈을 빌렸어요. 그 비싼 약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돈을 반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약사한테 가서 사정을 했죠. 저 약값을 좀 깎아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돈 갚을 테니까 돈 일부만 받고 빨리 약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약을 빨리 부인한테 먹여야 부인이 빨리 나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약사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인즈라는 사람은 약국에 침입해서 약을 훔쳤어요. 결국 약을 훔쳤어요. 자, 이게 이제 하인즈의 딜레마인데요.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보면 지금 여기 6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는 3가지로 나눠요. 전 인습성 도덕성, 그 다음에 인습성 도덕성, 마지막으로 후인습적 도덕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1단계, 2단계에서는 처벌과 복종, 그 다음에 도구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하인즈의 딜레마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던 거,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단계 처벌과 복종에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이다 라고 도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하인즈가 결국 부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약을 훔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단계에서는. 자,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제가 빨간 폰트로 써놓은 걸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 자, 그리고 남을 도울 때도 보상을 기대해요. 그래서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줘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구적 상대주의, 순진한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3단계, 대인관계 조화인데요. 자신이 타인한테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3단계는. 그래서 비난을 안 받는 게 중요해요. 비난을 안 받으려고 우리가 법도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 얘기하는 법과 질서는요. 의무와 책임. 아, 나는 이걸 지키기가 어렵지만 나는 이런 의무를 가졌어. 그러니까 꼭 책임감을 갖고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5단계 보면은 자신의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뭐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그런 기준 행동 이런 것들을 도덕적이라고 판단하긴 하지만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보다 개인의 권리,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5단계에서 만약에 하인즈의 딜레마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도덕성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이런 거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할까요? 개인의 권리나 자유,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덕성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5단계에서는. 자, 이거를 이제 5단계에서는 사회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6단계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 이것은 스스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떳떳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정의나 원칙을 세워놓고서 이를 적용하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콜버그를 우리가 이제 콜버그가 이야기한 단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콜버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콜버그에 대한 비판인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콜버그의 이론이 남성 중심적이다 라고 질리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타인 배려의 도덕성을 발달시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추론 수준이 높다고 꼭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꼭 연결을 할 수는 없다라고 또 비판을 했고요. 콜버그의 원칙적 도덕성의 단계에서 서구 사회의 이상적인 어떤 정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문화권에까지 모두 그거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해요.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환경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같은 이론에 대해서도 이쪽에는 적용이 되지만 저쪽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비판이 합리적일 수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눴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콜버그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콜버그 이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콜버그 이론의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덕적인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인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무시한다. 맞나요? 자, 두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 수준이 낮다는 성차별적인 관점을 지닌다. 세 번째,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다 맞아요. 예, 비판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네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로 본다. 이건 스키너의 이론이죠. 자, 오늘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발달에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이론은요, 의미는 어떤 타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발달 단계에서 해줬느냐에 따라서 발달 과업의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영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로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서적인 발달에서 볼비 애착 발달 3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착 유형에서는 안전, 회피, 저항, 혼란 이런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도덕적 발달에서는 콜버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콜버그의 이런 그 3단계도 기억하시면서 콜버그가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는가까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콜버그에 대해서 도덕성 이론에 대해서 못한 부분들은 다음 강에서 공부를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또 성격 심리학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